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는 오지 않았어요. 12월 초에 인천공항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어요. 66평생을 살면서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캐나다라는 먼 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머리를 감았어요. 미용실에서 새로 해온 파마가 망가질까봐 조심조심 말렸습니다. 옷장에서 몇 번이나 골라 입은 회색 트레이닝복은 며느리 수미가 사준 거였어요. 어머님, 비행기 안에서는 편한 게 최고예요. 수미의 목소리가 다정했던 게 기억납니다. 거울을 보니 환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20살 처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아들 동현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42인 동현이는 키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제 남편을 닮았죠. 남편 오창수는 동현이가 1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27년을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면서요. 응, 다 됐어. 이제 나갈게. 짐은 크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평생 모은 통장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했거든요. 집도 팔았고 40년을 운영하던 가게도 닫았어요.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캐나다 가면 우리 같이 살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아들 가족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손주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7살짜리 지훈이는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아이입니다. 할머니, 캐나다 가면 눈 많이 와요? 5살 민서도 옆에서 깔깔거렸어요. 눈사람 만들 거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낼 날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 제3터미널은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캐리어 끄는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안내 방송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동현이 뒤를 따라 걸었어요. 수미는 민서를 안고 있었고 지훈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짐 붙이고 올게요. 동현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장 앞 대기 공간에는 의자가 줄지어 있었어요.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지나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대열에 낀 거죠.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비행기 타면 불편하니까요. 수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9인 수미는 키가 작고 말랐어요. 긴 생머리를 묶고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깨끗했어요. 그래, 그럴게. 짐은 여기 둬도 돼? 수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봐드릴게요. 화장실은 가까웠어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매만졌습니다. 파마가 잘 나왔네요. 립스틱도 다시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요.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어요. 서두를 필요는 없었지만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대기 공간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아까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동현이도, 수미도, 지훈이도, 민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캐리어도 없었어요.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잘못 찾은 걸까? 아니야, 여기 맞아. 저 표지판이 보여. 분명히 여기였어. 동현아, 수미야,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쪽도 보고 출국장 쪽도 봤어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수미에게도 걸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현아 어디야? 수미야 나 여기 있어. 답장이 없었어요. 출국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66살 할머니가 공항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출국장 입구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헐떡이며 말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 가족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들이 사라졌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출국하신 건 아니세요? 저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제 항공권이 그제야 깨달았어요. 항공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요. 동현이가 붙인다고 했어요. 짐이랑 같이요. 그런데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정순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고객님, 오늘 캐나다행 항공편에 오정순이라는 이름이 없으신데요. 귀가 멍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가족분 성함은요? 오동현이요. 며느리는 정수미고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동현 씨, 정수미 씨, 그리고 아드님 두 분 맞으시죠? 20분 전에 출국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출국하셨습니다. 4명이요. 아니, 저도 같이 가기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고객님, 혹시 가족분들한테 연락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실수로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0분 전이라니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출국했다는 거잖아요. 저를 두고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앉아야 했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보였어요.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이 있더군요. 지금 저의 전 재산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공항 벤치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웃음소리, 안내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은 것처럼 조용했어요. 아니, 제 심장 소리만 쿵쾅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현이한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였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동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하니? 제발.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공항 유리창 너머로 주황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12월 초저녁이라 바람이 차가웠거든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일어서야 했습니다. 여기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렸어요. 벤치를 붙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 정류장이 보였어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줄을 섰어요. 앞 사람들이 하나씩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마포구 연남동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봤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시작됐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참았습니다. 기사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40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았던 곳이에요. 연남동 골목길이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했어요. 제가 살던 집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택시가 멈췄어요. 손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2층이 저의 집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곳이에요. 동현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남편 창수가 세상을 떠난 곳이기도 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오정순인데요. 오정순? 누구시죠? 이 집이 제 집이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안경을 쓰고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여기가 제 집이었어요. 석 달 전까지. 아, 전에 사시던 분이세요? 저희가 석 달 전에 매입했는데요. 매입.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집을 판 거예요. 동현이가 팔았습니다. 캐나다 가기 전에 정리한다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같이 갈 거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한데,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했습니다. 66살 할머니가 밤에 찾아와서 여기가 제 집이었다고 하니까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오래 살던 곳이라. 아, 그러시구나. 집 잘 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게로 가야 했어요. 40년을 운영하던 식료품 가게요. 거기라도 있을 거예요. 걸어갔습니다. 2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가게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게 건물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공사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펜스였어요. 편의점 공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달 오픈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펜스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철거된 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서 있던 곳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던 곳이었습니다. 동현이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고 배웅하던 곳이기도 했어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도 없고 가게도 없었어요. 돌아갈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슈퍼 아주머니 김말순이었어요. 60대 초반인 말순은 이 동네에서 20년째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어머, 캐나다 안 가셨어요? 동현이가 오늘 출국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말순이 깜짝 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순자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말순 씨, 저를 두고 갔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공항에서 화장실 간 사이에 저를 혼자 두고 갔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설마, 6억을 보냈어요. 집 산다고, 같이 살 집이라고, 6억을? 남은 돈도 다 줬어요. 2억이요. 동현이가 관리해준다고. 말순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300만 원이에요. 말순이 입을 가렸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이. 어떡하죠, 말순 씨.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저 어디서 자야 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오늘 저녁이라도 먹고. 아니에요. 패 끼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 가요? 일단 따라와요. 말순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동현이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말순네 집으로 갔어요. 슈퍼 위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말순의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국 데울게요. 말순 씨, 고마워요. 고맙긴요. 우리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된장찌개를 데워줬어요. 밥도 퍼줬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떠먹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어요. 순자 씨, 경찰 가야 해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당연하죠. 돈 받아놓고 버리고 간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42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저를 버렸을까요? 경찰서에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제가 같이 가줄게요. 고마워요, 말순 씨. 그날 밤 말순네 집 작은 방에서 잤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자국이 네모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동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동현이요.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어요. 제가 말했죠. 그래, 엄마가 꼭 보내줄게. 약속을 지켰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등록금을 댔습니다. 결혼 비용도 냈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동현이는 저를 버렸습니다. 공항에 혼자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슬퍼서였습니다. 66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가 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말순이는 제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마포경찰서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외벽에 유리문이 반짝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각진 얼굴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어요. 아들이 저를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이 이분을 공항에 버리고 갔어요. 말순이 대신 설명했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 형사님 모셔올게요. 10분쯤 지나서 형사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최강수 형사라고 소개했어요.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판 것, 가게를 정리한 것, 6억을 보낸 것, 공항에서 버려진 것까지요. 최 형사가 노트에 적었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드님께 돈을 보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계좌이체요. 동현이 계좌로 강제로 요구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자발적으로. 최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송금하신 거면 입증이 어려워요. 하지만 같이 간다고 속였잖아요. 네, 그렇지만 구두로 약속하신 거죠? 계약서 같은 건 없으시고요? 없었습니다. 아들인데 계약서를 왜 써요? 믿었어요. 최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해외에 계시면 더 복잡해집니다.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최 형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변호사도 필요하고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어떻게 써요?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말순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순자 씨,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말순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지만 가슴은 시렸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동현이가 변한 게요. 기억을 더듬었어요. 동현이가 태어난 게 42년 전이었습니다. 4월의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 창수가 병원에서 갓 태어난 동현이를 안고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야. 아들.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어요. 동현이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5살 때 유치원에서 상을 많이 받아왔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환하게 웃던 얼굴이 지금도 선해요. 저는 동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동현이 최고야. 하지만 동현이가 15살 되던 해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남편 창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창수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현이가 울었어요. 아빠, 아빠. 제 옆에서 주저앉아 울던 동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부터 저 혼자였어요. 동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작은 식료품 가게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월세 80만 원에 권리금 3천만 원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야채를 다듬고 과일을 진열하고 손님이 오면 웃으며 맞았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동현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배고파? 미안해, 동현아. 엄마가 늦었지? 괜찮아. 엄마도 드세요. 동현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3등 안에 들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동현이가 말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그래, 엄마가 꼭 보내줄게.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에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가게 끝나고 오피스텔 청소를 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동현이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였어요. 합격증을 받던 날 동현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댔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들었습니다. 4년이면 4천만 원이에요. 빚도 졌어요.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동현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동현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27살 때 동현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수미였어요. 작고 마른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수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미가 마음에 들었어요.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동현이가 수미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모든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2억이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행복했어요. 아들이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첫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수미를 돌봐줬어요.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안아서 달랬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수미가 미안해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둘째 민서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달 동안 동현이네 집에서 살며 돌봐줬습니다. 가게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어요. 손해를 봤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엄마, 집 좀 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 1억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바닥났지만 아들이니까요. 그 다음 해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미 아버지가 수술비가 필요하시대. 8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은행 대출을 더 받았어요. 작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2억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가게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이었어요.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려고 해요. 이민? 네, 환경도 좋고 애들 교육에도 좋대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울었습니다. 동현이가 저를 모시고 간다니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아들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정말? 나도 데려가 주겠니?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수미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캐나다 정말 좋대요. 같이 가요.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8억에 매각했습니다. 가게도 닫았어요. 권리금을 받지 못해서 손해를 봤지만 괜찮았어요. 엄마, 캐나다 집 다운 페이먼트로 6억 필요해요. 동현이가 말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 집이니까요. 송금했어요. 남은 2억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환전도 해야 하고 복잡하니까요. 동현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버려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차근차근 돈을 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까지 팔게 만들었습니다. 이민이라는 달콤한 말로요. 저는 바보였어요.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말순네 집 작은 방에서 이 모든 걸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42년을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럴 수 있을까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이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통장엔 지금 300만 원이 전부인데 말이에요. 말순네 집에서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폐를 끼치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괜찮다고 했어요. 순자 씨, 천천히 생각해요. 급할 거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었어요. 여기서 며칠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은 넓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이었습니다. 누웠어요. 따뜻한 바닥이 등을 덮였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밝게 빛났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이한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어디서 자는지 알아? 찜질방이야. 너 때문이야.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찜질방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계란찜과 밥이 5,000원이었습니다. 낮에는 TV를 봤어요. 드라마를 주로 봤습니다. 저녁에는 라면을 먹었어요. 2,000원이었어요. 하루에 16,000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면 11만 원이에요. 300만 원으로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구직 광고를 봤습니다. 신문에 난 광고였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아, 죄송한데 저희는 여러 곳에 전화했지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3주일째 되던 날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찜질방보다 쌌어요.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없었어요. 방은 아주 작았습니다. 1인용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들렸어요. 기침 소리, TV 소리, 코 고는 소리. 하지만 괜찮았어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그날 밤 동현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요. 제가 보낸 돈으로 산 집에서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그냥 뒀어요.
이 아픔이 동현이가 준 상처보다 작았거든요. 4주째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저 민수예요. 강민수였습니다. 동현이 대학 친구예요. 착한 청년이었어요. 동현이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섰던 친구였습니다. 민수야. 이모, 괜찮으세요? 동현이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민수야, 동현이 캐나다 갔어. 네, 알아요.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모는 왜 안 가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공항에서 버려진 것, 돈을 다 빼앗긴 것, 지금 고시원에서 사는 것까지요. 민수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이모, 이런 나쁜 자식이. 민수야, 페이스북이 뭐니? 인터넷이요. 사진이랑 글 올리는 거요. 동현이가 캐나다 사진 많이 올렸어요. 그래, 나도 볼 수 있을까?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10분 후 사진들이 왔습니다. 동현이네 가족 사진이었어요. 큰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을 가진 집이었어요. 정원도 넓었습니다. 동현이와 수미, 지훈이와 민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제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요. 그런데 거기 저는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지워진 거예요. 글도 있었어요. 캐나다 새 출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댓글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들이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동현아, 어머님은?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기로 하셨어요. 이민 생활 적응이 힘들까봐 걱정하셔서요. 동현이의 답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이 사진들 저장할 수 있니? 네, 당연하죠. 제가 다 캡처해뒀어요. 고마워, 민수야. 이모, 이거 증거예요. 경찰에 보여주세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하나 저장했어요. 증거였습니다. 동현이가 저를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는 증거요. 다음 날 말순이가 알려준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순자 씨, 거기 가면 무료로 상담해줘요. 건물은 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깨끗했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영희 변호사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이 날카로웠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영희는 노트북에 받아 적었어요. 키보드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정말요? 네. 돈을 받아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계획적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보낸 거라서 형사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민사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민사요? 네.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에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캐나다에 있는데 한국에서 판결 나면 캐나다 정부에 협조 요청할 수 있어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거든요. 그럼 동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능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있으세요? 네. 송금 내역이랑
페이스북 사진이랑. 좋아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혹시 아드님이랑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은요? 있어요. 다 있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혹시 카톡 대화 같은 건요? 카톡. 생각해 봤어요. 동현이랑 카톡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바꾸면서 다 지워졌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백업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아니, 고시원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백업, 그게 뭐였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백업이 뭐니? 핸드폰 자료를 저장하는 거요. 이모, 혹시 예전에 동현이 핸드폰 고장난 적 있었나요? 아, 있었어. 2년 전쯤에.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핸드폰으로 옮겼어. 사진이랑 연락처를. 그럼 카톡도 백업됐을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그걸 어떻게 보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민수가 고시원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좁은 방에서 민수가 제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이것저것 눌렀어요. 이모, 여기 백업 파일이 있네요. 정말? 네. 복구해 볼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모, 됐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카톡이 열렸어요. 동현이와의 대화방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의 대화가 다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1년 전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동현이와 수미의 대화였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화면만 봤습니다. 1년 전 3월의 대화였어요. 동현이와 수미의 대화방이었습니다. 여보, 이민 확정됐어? 응, 다음 달 비자 나온대. 근데 어머님은 어떡해? 무슨 말이야? 같이 안 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미쳤어? 엄마까지 모시고 가면 우리 생활 엉망이야. 그래도 걱정 마. 계획 있어. 계획.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무슨 계획? 일단 같이 간다고 해서 집이랑 가게 정리하게 해. 그 다음은? 공항에서 헤어지는 거지. 헐,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 재산 나중에 우리 거잖아. 미리 받는 거야. 근데 어머님 혼자 어떻게 살아? 알아서 하시겠지. 국민연금도 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닦았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엄마 눈치 보면서 살 수 없어. 알았어. 근데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엄마는 순진하셔. 순진하다. 제가 순진했다고요? 42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6개월 전 대화가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이민 제안했어. 뭐라고 하셨어? 완전 좋아하셔. 눈물까지 흘리심 크크. 여보, 이래도 돼?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시작했잖아. 알았어. 근데 집 매각 어떻게 해? 내가 대리인으로 처리할게. 엄마 도장 있으니까 돈은? 6억 달라고 할 거야. 집 다운 페이먼트라고. 엄마가 줄까? 당연하지. 같이 살 집인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1년 전부터요. 저를 속여서 집을 팔게 하고 돈을 빼앗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읽었어요. 출국 전날 밤 대화였습니다. 내일이네. 그래, 드디어 내일이야. 근데 진짜 괜찮은 거야? 어머님한테 너무 미안해.
야, 지금 와서 그러지 마. 엄마 티켓은 끊지도 않았어. 알아. 근데 공항에서 어떻게 할 거야? 화장실 보내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어머님이 전화하면? 꺼놓으면 되지. 나중에라도 연락할 거야? 1년쯤 지나면, 그때쯤 되면 체념하실 거야.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모, 이건 봤니? 네. 이거 완전히 계획 범죄잖아요. 맞았어요. 계획 범죄였습니다. 1년 전부터 저를 속였어요. 같이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버렸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아니,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배신감, 허무함.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이모, 이거 변호사님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겠지. 다음 날 영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카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영희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어머님, 다 봤어요? 네. 이건 정말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인데도 감정이 드러났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사전 계획, 사기 의도,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소송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반드시 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영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고소장을 작성할게요. 형사 고소랑 민사 소송 동시에 진행하죠. 형사요? 네. 이 정도면 사기죄가 성립해요.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징역형? 동현이가 감옥에 간다는 뜻이었어요. 42년을 키운 아들이 감옥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민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원금 6억에 위자료까지 합치면 8억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8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42년의 세월이었어요. 믿음이었고요. 영희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가서 2년치 송금 내역을 뽑았습니다. 두꺼운 종이 뭉치였어요. 1억 8천만 원, 5천만 원, 6억, 2억.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총 8억 3천만 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신사에 가서 통화 기록도 받았어요. 동현이와 주고받은 통화가 100통이 넘었습니다. 엄마, 돈 좀. 엄마, 이민 가자.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출력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최고야.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문자들이 수십 통이었어요.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증인도 찾았어요. 말순이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당연히 도와줘야죠. 민수도 동의했어요. 이모, 제가 동현이 친구들한테도 얘기할게요. 2주일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영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어머님, 이 정도면 100% 이겨요. 정말요? 네. 제가 보장해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동현이를 상대로요. 42년을 키운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동현이가 먼저 저를 버렸어요. 공항에 혼자 두고 갔습니다. 1년 동안 나를 속이며 나를 버릴 준비를 했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3월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별빛이었어요. 제 마음처럼요. 민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동현이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래. 다들 엄청 화내요. 페이스북에 댓글도 막 달고. 무슨 댓글? 동현아, 어머니 어디 계시니? 이모님 연락처 좀 알려줘. 이런 거요. 동현이가 당황했겠네요. 친구들이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모, 동현이가 게시물 지웠어요. 지웠어? 네. 캐나다 집 사진 있잖아요. 그거 삭제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저장했거든요. 증거로요. 며칠 후 동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동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받기로 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어요. 엄마, 동현의 목소리였습니다. 42년을 들었던 목소리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동현이. 엄마, 왜 이러세요? 나 동현이잖아요. 누구세요? 목소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공항에서 버렸거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설명 안 해도 돼요. 변호사한테 다 말하세요. 변호사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고소했어요. 사기죄로요. 동현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어졌어요. 엄마, 잠깐만요. 캐나다 경찰한테도 인도 요청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오해예요. 오해? 카톡 다 봤어요. 1년 전부터 계획한 거요. 그걸 어떻게 백업해뒀더라고요. 내가 핸드폰 고장났을 때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현이 뭐라고 말하려다 말았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6억 갚으세요. 그리고 위자료도요. 엄마, 저 지금 여기서 집도 샀고 압류될 거예요. 곧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낸 거였어요. 제대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습니다. 영희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어요. 저도 힘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카톡 대화, 송금 내역, 증인 진술, 페이스북 거짓말. 100쪽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영희가 밤을 새워 작성했다고 했어요.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6억 원 반환 청구와 2억 원 위자료 청구였어요. 총 8억이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제가 잃은 것에 비하면 적었어요. 4월이 왔습니다. 봄이었어요. 고시원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작년 이맘때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동현이가 전화해서 이민 간다고 했을 때였죠. 그때는 행복했었는데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었어요. 8시간 일하면 80,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4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편의점은 고시원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4월 초저녁은 쌀쌀했어요. 얇은 패딩을 입고 걸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간 알바생이 저를 봤어요. 2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수고했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편의점은 조용했어요. 밤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1시간에 서너 명 정도였어요.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이나 야간 근무자들이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상품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40년 동안 가게 일을 했으니 익숙했어요. 새벽 2시쯤 되면 가장 조용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났습니다. 동현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몇 시일까요? 캐나다는 시차가 16시간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오전 10시쯤 되겠네요. 아침을 먹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을까요? 제 손주들이에요. 지훈이와 민서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할머니가 왜 안 보이는지 궁금해 할까요? 동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쯤 되면 신문 배달이 왔습니다. 아저씨가 신문 뭉치를 던져놓고 갔어요. 묶여있는 끈을 풀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진열대에 꽂았어요. 7시에 교대했습니다. 주간 알바생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아주머니였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잘 부탁해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밤새 일을 했는지라 온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쉽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맞는 일인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자식이라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지. 온갖 생각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영희의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수사 시작했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캐나다 측에도 협조 요청 들어갔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시작됐어요. 어머님, 곧 동현 씨한테 연락할 거예요. 한국으로 오라고요. 안 오면요? 강제 소환이에요. 안 오면 국제 수배되고요. 동현이가 한국으로 온다.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말순이 밥을 해줬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불러줬습니다. 순자 씨, 편의점에서 일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할 텐데. 고마웠어요. 말순네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순자 씨,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래. 응. 처음 왔을 때는 완전 귀신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 같아. 말순 씨, 농담이야. 근데 진짜로 표정이 살아났어. 눈빛도 달라지고. 거울을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뿐이었어요. 공항에 버려졌을 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결의가 있었어요. 민수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동현이 친구들이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모, 동현이 완전히 고립됐어요. 고립? 네. 친구들이 다 등 돌렸거든요. 페이스북에도 댓글 폭탄 맞고. 그래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동현이가 잘못한 건데요. 맞았어요. 동현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버렸어요. 4월 중순쯤 영희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동현 씨가 한국 온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언제요? 다음 주요. 캐나다 법원에서 인도 결정 났대요. 정말 오는 거예요? 네. 비행기 타고 오는데 경찰이 동행한대요. 동현이가 경찰과 함께 온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제 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공항 나가실 거예요? 공항요? 네. 동현 씨 도착할 때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동현이를 마주 볼 수 있을까? 42년 만에 처음으로 대답이 아니오였습니다. 안 갈래요. 알겠어요. 그럼 바로 조사실로 가고 구치소 갈 거예요. 구치소. 동현이가 감옥에 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넣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동현이가 먼저 저를 몰아넣었어요. 빈털터리를 만들어서요. 새벽에 한 손님이 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소주 한 병. 네. 소주를 건넸어요. 할머니가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시네. 괜찮아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뭐. 살아봤자지. 할머니가 나갔어요. 뒷모습이 구부정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보일까요? 66살 할머니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동현이한테 이기고 말 거예요.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아침이었어요.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에요. 저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더 강하게요. 4월 2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동현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영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지금 도착했대요. 경찰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저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낮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구치소로 바로 가나요? 아니요. 일단 검찰 조사받고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구속영장. 동현이가 정말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휴대폰으로요. 인터넷 뉴스에 작은 기사가 하나 떴어요. 캐나다서 강제 송환된 40대 남성, 노모 사기 혐의. 짧은 기사였어요. 동현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라는 걸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어디 있어 효도는커녕.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잡혔어요.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영희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공판 전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동현이를 보게 돼요. 석 달 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버려진 이후로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수척해졌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어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였어요. 말순이 빌려준 거였습니다. 순자 씨, 법정에는 단정하게 입고 가야 해. 거울을 봤어요. 석 달 전보다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강해 보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영희를 만났어요. 영희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법원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금속 탐지기를 지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가족들, 증인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옆에 앉았어요. 곧 시작할 거예요. 10분 후면 시작이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제42호 법정 입장하세요. 법원 직원이 소리쳤어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영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웠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고 양쪽에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방청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도 보였어요. 민수도 왔더라고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앞을 봤어요. 그리고 동현이를 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어요. 뺨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사건 2025고압 1234호 사기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피고인 오동현은 2024년 3월경부터 피해자 오정순에게 캐나다 이민을 함께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 및 사업장을 처분하게 하고 총 8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숫자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8억 3천만 원. 제 평생이었습니다. 동현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민을 함께 갈 의사가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짓말이었어요. 카톡에 다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저를 버릴 계획이었다고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카톡 대화 내역이었어요. 대형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동현이와 수미의 대화였습니다. 엄마까지 모시고 가면 우리 생활 엉망이야. 공항에서 헤어지는 거지. 어차피 엄마 재산 나중에 우리 거잖아. 미리 받는 거야.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 저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동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대화가 사실입니까? 동현이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크게 말하세요. 네.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모이지 않습니까? 네. 42년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이렇게 기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증인,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같이 캐나다에서 살자고 했어요.
집을 산다고, 가족이 같이 살 집이라고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네, 제 아들인데 왜 의심을 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증인,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출국한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직원이 그랬어요. 20분 전에 출국했다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기분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66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증인, 피고인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현이를 봤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동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판사가 정리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그동안 효자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를 속일 때까지는요. 피고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데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후회는 저를 버리기 전에 했어야죠. 하지만 피고인도 어려운 상황이 42년을 온갖 고생으로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뼈가 부서지더라도 해주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이었으니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를 알거지로 만들어서 무엇을 용서해야 하나요?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증인 신문, 증거조사, 최후 진술. 길었습니다. 지쳤어요. 하지만 끝까지 있었습니다. 동현이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친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6월 5일로 지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말순이 안아줬습니다. 순자 씨 고생했어. 민수도 왔어요. 이모 잘하셨어요. 영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혼자 누웠습니다. 동현이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6월 5일 2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민사재판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요. 수미도 왔더라고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위어 보였어요. 머리도 단발로 자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은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겼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울고 있었어요. 민수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이기셨어요. 동현이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7월에 형사 판결이 났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사회봉사 200시간을 해야 했습니다. 징역이 아니네요. 아쉬웠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사에서 이긴 게 더 중요해요. 돈을 받아내는 거요. 맞았어요.
8억이었습니다. 캐나다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어요. 7억 5천에 낙찰됐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4억이 남았어요. 동현이 한국 계좌도 압류됐습니다. 6천만 원이 있었어요. 수미명의 예금도 일부 압류됐습니다. 2억이었어요. 총 6억 6천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숫자가 길었습니다. 6억 6천만 원.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이었어요. 울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억울한 눈물이기도 했고요. 법정 밖에서 동현이를 마주쳤습니다. 마지막 판결 후였어요. 복도에서 동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려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나쳤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오동현 씨, 돈 기한 내에 갚으세요. 남은 1억 4천만 원요. 엄마. 나. 이제 남입니다. 동현이가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도 있었어요. 판결 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창밖을 보면 아름다웠어요. 지금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이네 베이커리예요. 마포구 연남동에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살았던 동네입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예요. 하지만 제 것입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가게 권리금과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저축했어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요. 예전 습관이 남아 있어요. 씻고 가게로 갑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원룸을 얻었거든요. 작지만 깨끗한 집입니다. 가게 문을 열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집니다. 따뜻한 불빛이에요.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꺼냅니다. 어젯밤에 준비해 둔 거예요. 빵을 굽기 시작해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옛날 빵들입니다. 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납니다. 고소한 냄새예요. 버터와 밀가루 향이 가게를 가득 채웁니다. 행복한 냄새입니다. 8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첫 손님이 들어와요. 말순이에요. 순자 씨, 오늘도 단팥빵 2개 주세요. 네, 금방 구운 거예요. 역시 여기가 최고야. 요새 젊은 애들이 하는 빵집은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말순이는 매일 아침 들러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동네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 이사 왔고, 누가 장사를 시작했고, 누가 어젯밤 부부싸움으로 동네가 시끄러웠다는 둥.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좋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다른 손님들이 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빵을 사가십니다. 사장님, 이 빵 진짜 옛날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40년 전 레시피거든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혼자가 편해요. 정말이에요. 혼자가 편합니다.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누구한테 잔소리 안 들어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잠깐 쉬어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보리차예요. 시원하고 고소해요. 거리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요. 젊은 연인들, 엄마와 아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모두들 행복해 보입니다. 저도 행복해요. 67살에 처음 느끼는 평화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남은 빵은 복지관에 기부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는 동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읽어야 할까요? 고민했어요. 결국 읽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실 리 없죠. 엄마가 떠나신 지, 아니, 제가 엄마를 버린 지 1년이 됐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어제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가게 일 마치고 와서 저를 안아주시던 꿈이었어요. 동현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어. 그때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그런 엄마를 저는 공항에 버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수미와는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수미가 키우고 있어요.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엄마께 보내고 있어요. 남은 빚을 갚기 위해서요. 언젠가는 다 갚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들 동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접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요. 오늘 오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남자였어요. 마른 체격의 짧은 머리였습니다. 동현이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냥 있었습니다. 동현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유리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동현이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일을 했습니다. 빵을 정리하고 카운터를 닦았어요. 다시 봤을 때 동현이는 없었습니다. 사라졌어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에 버려진 지 1년이 지났네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300만 원을 손에 쥐고 찜질방 바닥에 누웠을 때요. 66년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작은 가게가 있어요. 작은 집도 있고요. 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가 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예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동현이가 보고 싶어요. 손주들도요. 지훈이와 민서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너무 깊이 다쳤거든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요. 오늘 새 단골이 생겼어요. 70대 할머니셨습니다. 작고 마른 분이셨어요. 사장님, 여기 빵이 옛날 맛이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혼자 하세요? 네.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가게를 다시 시작하시다니. 늦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67살이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저를 배신한다면 저 자신의 편이 되어야 해요. 66살에 새로 시작했지만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날 공항에서 버려진 오정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오정순이 태어났어요.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에요. 아름다워요. 내일도 빵을 구울 거예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손님들이 좋아하는 빵들이요. 웃으면서 맞이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제가 쟁취한 자유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오정순입니다.